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봐주시 바라겠습니다. 95쪽. 95쪽 맨 위에 보시면은요, 표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왼쪽에 주택거래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은 해당 과목을 쫓아가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주택거래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취득세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좀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을 할 때는 뭐를 한다 여러분? 신고한 가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슨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우린 취득세 과세 표준 중에서 뭐를 본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주택 거래 신고를 했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거나 다 어디로 가죠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간다는 거 꼭 좀 구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여러분 전통적인 출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 취득세에서 옛날 초창기 때부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새로 물어볼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최근에는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느냐? 95쪽 취득 가격의 범위 이쪽으로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데 뭐냐? 사실상 취득 가격을 결정할 때 취득의 가격을 어디까지 잡을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보충가습인데 지금은 보충이 아닙니다. 본내용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 보죠. 같이 보세요. 책을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 등으로 하는 경우에 이때의 그 취득 가격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 등으로 하는 경우에 취득 가격도 연부 금액은 자 밑줄 들어갑니다.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밑줄 여기 하나. 즉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까지입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 부동산 등 과세 물건을 뭐 할 때까지 취득할 때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득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취득 가격으로 잡으라는 얘기고요. 취득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 가격으로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해당 물건을 자 밑줄 뭐하기 하여 취득하기 하여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여기서 지급하였 것은 현금 지급액을 말하는 거고요. 지급하여야 할 요거는 미지급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급해야 되지만 아직 오늘 현재는 지급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밑줄 들어갑니다. 밑줄 치시고요. 그 지급할 거나 지급할 밑줄 뭐죠? 직접 비용과 뭐죠? 간접 비용입니다. 간접 비용에 뭐로 하라? 합계액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밑줄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에 뭐로 하라? 합계액을 하라. 그 간접 비용의 범위가 바로 여러분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간접 비용의 범위가 나왔죠? 예, 이게 구체적인 간접 비용의 사례를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본문 마지막 1번 마지막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할 일정액을 밑줄 뭐 했을 때는 할인 받은 때는 그때는 무슨 금액 여러분 할인된 금액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의미를 잘 못 잡는 분이 계시네요. 자, 총 연부 금액이 여러분 총 연부 금액이 뭐 3억 원입니다. 그래서 3년 연부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서 내가 그렇게 원하던 로또에 당첨이 됐어. 어?
그래갖고 돈이 생겨갖고 요거를 일시불로 2년 남은 걸 다 한꺼번에 다 갚아버린 거죠. 그럼 당연히 선납 기간에 따른 이자 비용을 뭐 해주죠? 공제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 할인액이죠. 그래서 할인액을 뭐 2천만 원 할인받았다 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이 부동산 등을 얼마 취득한 겁니까 여러분? 2억 8천만 원 취득한 거죠. 총 3억 원 지급하기로 했다가 얼마를 할인받아갖고 2천만 원 할인받아갖고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 여러분? 2억 8천만 원. 요때 요 2억 8천만 원을 뭐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요 금액을 우리 거기 책에 뭐라 표현한가? 할인된 금액. 그러니까 과표는 얼마를 잡으라는 얘기 여러분? 2억 8천만 잡으죠. 그러면 시험에 요 놈이 나와야 되는데 출전이 요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았을 때 할인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어요? 그죠. 할인액을 제외한 거죠. 할인된 금액 요걸 물어봤으면 괜찮은데 할인된 금액을 과표를 한다 그러는데 할인액을 한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요게 고사장에서 안 보이는 거야. 요거하고 요게. 그러니까 요게 보이는 분은 맞추는 거고 이놈이나 그놈 아니겠어? 하긴 뭐 우리 집 아저씨나 저 집 아저씨나 똑같지 뭐. 차이 있겠어? 요거요. 그래서 할인을 받았을 때는 할인액을 포함한 제외한 어떤 금액? 할인된 금액. 요 놈을 과표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자, 최근에는 동그라미 2번 간접 비용의 범위와 동그라미 3번 취득 가계 범위에서 뭐 되는 거? 제외되는 비용. 이걸 묶으시고요. 이걸 출전이 혼합해 놓고 포함과 제외되는 이거를 짬뽕 시켜놓고 구분해봐라 그 얘기죠. 2번과 3번을 여러분 때 혼합해놓고 제외되는 비용 골라봐라. 포함되는 비용 골라봐라. 이렇게 구분하라는 얘기죠.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야. 역시 요 구분 문제는 그 중에서 95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 2개. 그러면 기업 간접비용의 범위 건설자금 충당 이자. 이거는 여러분 회계용어입니다. 회계용어.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일반 개인은 회계 장부를 기록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실무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건설자금 충당 이자는 취득 가격이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 그냥 제가 건설자금 충당 이자가 뭐다라는 것만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담 없이. 그래서 결론은 건설자금 충당 이자는 포함하는가 제외하는가? 포함하는가? 네. 그러면 이때 이 건설자금 충당 이자가 뭐냐라는 걸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릴 거고 요 개념은 그런가 보다라고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은 대부분 거래가 거액이다 보니까 일회성 일시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회 이상으로 나눠지죠. 이래서 계약을 하고 그래서 계약금이 지급되죠.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뭐가 지급될 수도 있죠. 중도금이 지급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뭘 지급하는 거죠, 여러분? 잔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하는 사람은 비로소 뭐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과세 물건을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취득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주택이야, 주택. 예를 들어서 그냥 주택이다 가정합시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신청한 거야. 그래서 분양 신청해서 당첨돼갖고 요 계약금은 적금을 깨갖고 불입했어. 그동안 뭐 해놨어? 적금 불입했잖아. 이자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분쯤은 열심히 적금 불입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시집자금 마련할 거 아니야. 물론 엄마가 주면 더 좋고. 엄마가 주겠지 뭐. 자, 요거는 뭘로 해버려요, 여러분? 적금. 그 다음에 요 잔금은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던 걸 처분한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가? 이 중도금이 부족한 거야, 중도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뭘로 깨고, 적금 깨고 불입했고, 요거는 기존에 있던 부동산 처분한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중간에 낼 뭐가? 중도금이 없어. 이미 적금 다 깨먹었고, 이건 아직 안 팔리고 있고, 중도금은 내야 되고, 이해하시죠? 어떤 상황이지? 그럼 돈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은행 가서 대출 받으셔야죠, 대출. 그래, 대출을 받자. 그래서 중도금, 아파트 중도금 자금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자가 발생하죠. 뭐 할 때까지? 상환할 때까지.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불입한 거야. 그러면 이때에 요 대출을 받아서 뭐 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요 발생한 이자 비용을, 요 이자는 단순한 이자 비용이 아니라 이 부동산을 뭐 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요 놈을 뭘로 잡아라? 취득 가격으로 잡아라. 이걸 바로 뭐라냐면 건설자금 충당 이자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상에 취득 가격에 요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생한 뭐를? 이자 비용을 취득 원가로 계산하는 걸 바로 건설자금 충당 이자를 합니다. 물론 이때 다 갚지 못해서 계속 이자는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못한다? 못해. 왜 못해? 취득한 후에 발생한 비용이니까. 이해하세요? 취득할 때까지 들어간 돈을 잡으란 얘기야. 이게 바로 건설자금 충당이자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설명하면 꼭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불입하고 그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서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들어간 이자 비용을 내 취득 가격, 분양 가격에 포함시키게 되느냐? 개인은 실무적으로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왜 안 하죠? 장부를 기록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장부를. 이거는 누구 쓰는 얘기야?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들 얘기고, 일반 개인은 장부를 기록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결론, 내가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내가 중간에 뭘 받았다?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실제 실무에서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리고 개인은 잡으려고 그래, 안 잡으려고 그래? 잡으려고 그래, 안 잡으려고 그래? 안 잡으려고 그러죠. 왜? 잡으면 과표가 올라가잖아. 과표가 올라가니까 취득세가 올라가니까 일반 개인은 안 잡는다고. 근데 회계를 하는 모든 법이나 개인 사업자는 회계상에 이거를 취득원가로 계상하도록 돼 있어요. 회계상. 그래서 이날 결론. 건설자금 충당이자는 뭐다? 회계. 보시고 실무적으로는 법인 등일 때 주로 적용하는 거고, 니은을 출전이 아주 좋아합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할부 또는 연부 이자나 연체료 밑줄. 할부 이자나 연체료 이런 거죠. 할부 이자, 연부 이자 또는 뭐 연체료인데 이 뒤에 나오는 단서 때문에 출전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규정입니다. 누가? 밑줄. 누가? 법인이 아닌 자. 밑줄. 누구야? 개인. 개인일 때는 취득 가격의 범위에서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출전이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보기 지문에 개인의 할부, 연부 이자 또는 연체료
이렇게 했을 때 공부를 하신 분은 앞에 뭐가 보이니까 개인이니까 얘는 뭐 한다? 제외한다는 게 눈으로 확 보입니다. 그러면 출제는 이거를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출제는 어디다가 깔아? 문제 지문에.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개인을 어디다 깔아버린다고? 문제 지문에 깔아버린다고. 그러니까 막 읽다 보면 이걸 놓치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여기다 깔아준다고. 그러면 공부를 한 사람은 금방 잡아내잖아. 물론 공부를 안 한 분은 이리 내나 저리 내나 꼭 틀리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안 하면서 합격하겠다. 그거는 말도 안 돼.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이 공부 안 하고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 고시야 고시. 아니 어떤 분이 그래. 공인중개사 무슨 고시입니까? 고시다고. 국가고시다고. 그래야 뭐 있어요. 공인중개사 민법의 사법고시에도 나와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인중개사 민법 출제 교수가 사법고시 출제 교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살짝 뭐라고 집어넣으면 개인 그러면 잡아낸단 말이야. 보이니까. 근데 이거 슬쩍 어디에 집어넣어? 문제 지문에 살짝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개인이 아닌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출제를 제시하는 거죠. 개인이. 그래서 결론. 할부, 연부, 이자나 연체료는 누구에 따라서? 취득자에 따라서 포함, 제외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걸 정리해보면은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이렇게 좀 조금 치사한 경향이 아주 강해. 문제를 맞히게 못 맞히게. 못 맞히게. 그래서 할부나 연부, 이자나 연체료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서 취득자가 누군지를 확인하셔서 개인이면 제외, 법인이면 포함. 그러니까 출제는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스스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그거는 잘 봐야 된단 말이야. 조건에 따라서 포함, 제외가 달라지고 있죠?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출제는 이런 거 문제 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 공부할 때 다른 과목도 여러분 스스로 느껴야 된다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네? 그러면 그건 일단 출제 대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출제는 이런 거 갖고 장난쳐.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보았던 뭐는 건설자금 충당 이자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뭐야? 포함이죠. 여기는 포함이네. 그러니까 출제는 얘보다는 얘를 가지고 시비 걸 가능성이 높죠. 얘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포함이니까 여기는 장난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 이해하시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디귿.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존 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및 등. 자, 밑줄 들어갑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여기가 제시가 됐죠. 뭐에 따라? 법령에 따라. 적으세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공과금이라고 그러죠. 공과금이나 조세나 하나같이 뭐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죠? 법률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거죠. 무보상성이죠. 차이점은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되면 조세가 되는 거고 공공단체가 부과되면 뭐가 되는가? 공과금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신문 여론상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준조세. 적으세요. 준조세. 공과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준조세. 조세에 준한다 그 얘기입니다. 리을.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자, 우리 법률에서 용역 그러면 이 용역은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일상 용어로 뭐라는 거죠, 여러분? 서비스. 서비스를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용역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한마디로 서비스료 또는 뭐 수수료. 그럼 여러분 여기 서비스의 대표인 것이 우리 실무에서 취득가게 잡으시는 게 뭐죠, 여러분? 포장 이사 비용.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뭐 하는데? 이사하는데 무슨 이사야 요즘은? 포장 이사죠, 포장 이사. 그러니까 사람들 동원해갖고 네가 짐 다 싸. 그러니까 저희 집 이사 가는데 이사 가는 날 아침에도 난 몰랐어. 오늘 이사 가는 날인지. 통보는 받았었어 언젠가 한번. 며칠째로 이사 간다?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그날이 오늘인지 몰랐어. 아침에 나올 때도. 그렇죠? 그래, 학원 강의 끝나고 저녁 강의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다고. 이사 온 거 알지? 그러면서 아파트 주소 가르쳐 문자 찍어줬더라고. 그거 안 찍어줬으면 나 여태 집 못 찾아갈 뻔했어.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고마워. 아직도 나를 안 버리고 챙겨주고 있으니까. 아, 참네. 그냥 아침에 이사가 진짜 이사 간지도 몰랐는데 오늘 그날인지 난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이사 왔더라고요. 어떻게 이사했어? 포장이사죠, 포장이사. 그럼 이거 서비스 제공받는 대가를 돈 줘야 되잖아. 그럼 그것도 포함하라 그 얘기죠. 수수료 적으세요, 여러분. 뭐예요? 공인중개 아니 용역비가 그냥 포장이사 수수료. 시험에 안 나와. 포장이사 수수료 이거는 그런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고 수수료의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거죠, 여러분. 하여튼 취득하는 것에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범위에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의 밑줄.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라 취득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부담한 거죠. 취득자 조건 부담에 뭐죠, 여러분? 대표인 것이 누가 대납해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적으세요. 양도소득세 누가 내는 건데? 도자가 내는 거죠. 근데 그거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거죠. 자,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기인데 드디어 매매가 왔어. 그래서 물건 갖고 있는 도자도 찾았고 원하는 매수자도 왔어. 됐다. 드디어 오늘 매매 한 건 하는구나. 씨. 오늘 고기 먹는 날이구나. 한 건 쓸 때마다 고기 먹는 겁니다. 삼겹살. 자, 그런데 매매가 10억 정도야. 그랬더니 이 도자가 공인중개사한테 내가 이거 10억 원의 양도면 양도소득세가 얼마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타타타타탁 해서 계산했더니 제가 알아주는 말씀을 드린 데에 가고 사이트 들어가서 딱딱딱딱 집으니까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띵띵띵 해갖고 나온 게 1억이 나왔어. 그랬더니 도자가 뭐래? 나 그럼 이거 안 할래요. 내가 얼마 팔아갖고 10억에 팔아서 양수 얼마 내면 1억 남으면 얼마 남은가? 9억. 그러면 이 9억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매도한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자원이 어떻게 돼?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 팔고 이거 똑같은 평형 아파트를 살려면 못 산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 팔겠대. 모처럼 뭐 걸렸는데? 매매 걸렸는데 오늘 삼겹살 먹는 줄 알았는데 도자가 팔겠대 안 팔겠대? 안 팔겠대. 근데 수자는 사겠대. 이게 어디 있는가 봤더니 목동 아파트대. 그리고 이 수자가 누군가 봤더니 중3 딸 가진 수험생 엄마야. 감 와? 와야 돼.
우리 여기 노원도 학군이 좋은 데다며. 상당히 지금도 노원은 학군이 좋은 데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목동 다음으로 예, 새롭게 나오는 데가 지금 노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얘는 사, 안 사? 얘는 어디서 올라오냐? 지금 청주에서 오는 거야. 청주에서 중3 된 딸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근데 도자가 팔라고 그래, 안 팔라고 그래? 안 팔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어떡하냐고,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이거 매매 성립시켜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모처럼 매매 하나 왔는데 도자가 양도세 때문에 안 팔겠대. 그럼 물어봐야죠, 여러분. 수재야, 너 살래? 응. 근데 얘가 도자가 이것 때문에 안 팔대. 그래? 그러면 이것도 내가 낼게. 그럼 누가 궁박한 거야, 여러분? 수재가 궁박한 거. 얘는 절대적으로 사고 싶은 거고, 얘는 팔고는 싶은데 뭐가 부담스러운가? 양도세 부담스러워. 그러면 이때에 요 수자가 부담하기로 양도소득세를 약정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매매계약서 씁시다. 써야죠 이제 매매계약서. 자, 매매 금액은 얼마로 씁니까? 10억 원이에요? 9억 원이에요? 11억 원이에요? 매매계약서에 매매 금액은 얼마로 쓰냐고요? 10억이에요? 수재는 얼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매매계약서 얼마 쓰냐고? 어? 10억? 11억? 얼마 빨리 써? 거기 빨리 써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은 가기 전에 빨리 매매가 써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됐어. 무슨 소리 잘 들리지도 않아. 됐어. 그래갖고 그냥 교묘하게 말 안 하면 짜증내니까 선생이 말을 해야 돼. 확실히 잘 보니까 이거 아주 억지하면 소리 뻑뻑 질래요. 이거 매매계약서 얼마 써야 돼, 여러분? 10억. 그래서 매도자는 얼마에 판 걸로 해요? 10억. 근데 문제는 수재는 얼마 줘요? 11억이죠. 그럼 1억이 비잖아, 얘가. 그럼 이때 이 1억 원을 포함하라, 제외하라? 이 1억 원을 취득가액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는 얘기입니다. 포함하라. 왜? 어쨌거나 얘는 얼마 주고 사는 거니까? 11억 주고 사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계약서 써야 돼? 매매 10억에 써놓고 매매했는데 나중에 매매된 다음에 수자가 양도소득세 낼 때 그거 네가 내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도저히 네가 내는 건데 왜 나보고 내라는 거? 싹 안면 바꾸는 거죠. 그러면 도자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누구 잡으러 간다? 거기 잡으러 간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안 판다고 그래. 네가 팔려고 그래갖고 이거 한 거 아니야. 근데 수자가 부담하고 그랬는데 얘가 안 했잖아. 안 했다고 그랬잖아. 네가 부담해하고 공인중개사 멱살 잡고 나가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계약서에? 네, 특약 걸어주셔야죠. 이거 걸어주셔야죠, 특약. 그래서 이 매매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기라고? 수자가 최소 언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부담하기라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뭐 연체례동 채무 불이행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약 걸어줘야죠. 그럼 공인중개사는 할 일은 다 했죠. 그 유명한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한 거죠. 소위 말하는 뭐 선관주의. 민법에서 제일 짜증나는 거 이거 아니야? 짜증날 텐데 얘는 나올 때마다 케이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밑줄 옆에다 주세요.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인수액 잡으시고요. 비율. 여러분 학교에서 국민주택채권 배우셨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양도소득세 할 때 국민주택채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여러분 주택법에 따라서 뭘 매입한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죠. 근데 그 국민주택채권을 부동산 취득 이전에 뭐 함으로써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뭐? 매각차손. 소위 말하는 국민주택채권 중도 매각차손을 말하는 거죠. 양도소득세와 동일. 적으세요, 옆에다가. 양도소득세와 동일. 그놈도 취득 가격의 범위 어떡하라? 포함하라.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법무사 등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무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시옷 기타죠. 3번 갑시다. 취득가계 범위에서 자 시벌가계 뭐야? 제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을 짬뽕 시켜놓고 찾아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기억.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밑줄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밑줄 이것만 보시면 돼요. 광고 선전비. 얘는 개별적인 취득 가격을 못 잡고 판매 비용으로 판매 관리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죠. 니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니은. 그래서 3번의 니은과 2번의 디귿을 꼭 묶으십시오. 동그라미 2번의 디귿과 동그라미 3번의 니은을 묶으셔갖고 비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니은을 보시면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에 뭐야 여러분? 법률에 따라 공과금이네. 그럼 큰일 나. 법률에 따라 밑줄. 여기는 포인트가 이거야.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밑줄.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자, 제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강의 끝내고 저쪽 양평 쪽에 가갖고 한강에 보이는 전망 좋은 데에 토지를 매입해갖고 뭐 하는 거죠? 주택 하나 짓는 거죠. 그런데 가스가 요 도로까지 오고 우리 집 여기까지는 안 와. 그럼 이거를 연결시키려면 분담 일종의 비용을 뭐 해야죠? 분담해야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때에 이런 분담 비용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는 거죠. 디귿. 요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민법 등에서 배우실 거라 보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밑줄. 취득 물건과는 별개. 이게 포인트다. 취득 물건은 뭐예요, 여러분?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 리율, 부가가치세. 무조건 제외. 간접세. 적으세요. 간접세. 여러분이 실무 나가는 순간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왜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서 빼야만 했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수긍을 할 수가 없지만 그 뺀 걸 가지고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를 빼고 그거를 공시법에다가 정해놨죠. 네 문제를. 웃긴 거죠. 실무 나가면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순간 제일 먼저 들어오는 법이 바로 뭐다고? 부가가치세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근데 그걸 왜 뺐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이유는 딱 하나죠. 세법은 국장소관이 아니라 재정부 장관 소관이죠. 기획재정부. 지적법은 국장소관 관련 법률이죠. 죄송합니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는 포함 제외. 개인 법인 구분 이시 없이.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답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들입니다. 보기 지문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요. 특히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체킹하고요. 자,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96쪽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4번은요.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가끔가다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양가로 4번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할 때 특례 규정이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조건 밑줄 법인이 아닌 자. 그렇습니다. 요거는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밑줄 법인이 아닌 자 누구 할 때만 적용한다? 개인이 취득할 때만 적용한다. 개인이 건축물을 뭐하거나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를 넘는 가격 요걸 보셔야 된다. 숫자를 잘 보셔야 된다. 여태 시험에 나왔을 때는 다 요거 갖고 장난쳤습니다.
90% 초과입니다. 90%를 초과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뭐하면 증명되면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아니라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을 합한 금액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을 뭐한 금액?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좀 또 들어오는데, 자, 잘 보세요. 개인이, 여기 있다. 제가 개인이 건물을 뭐 하고죠? 건축하거나 뭐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대수선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직접 하니까 못하니까? 못하니까 누구와? 주택 건설 사업자 등과 무슨 계약을 맺고? 도급 계약을 맺고, 야, 네가 내 요 주택 좀 줘다오. 그러면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 제공이잖아. 용역 제공하죠. 그럼 당연히 개인은 얘한테 뭘 지급하는 거죠? 대가를 지급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에 이 총 취득가, 총 주택을 신축해서 총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10억이야, 10억. 총 들어간 돈은 10억이야. 근데 순수하게 건물 건축해 줄 때 들어간 돈은 9억 5천만 원이야. 그럼 얼마 비어요? 5천만 원 비어. 그래서 총 취득가액 중에서 법인 장부 등에서 입증되는 가격이 얼마를 초과하는데? 90%를 초과하는데 나머지 5천만 원이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법인 장부로 확인된 금액 얼마? 9억 5천만 원. 근데 내가 이 집을 질 때는, 건축할 때는 꼭 법인만 거래할 뿐만 아니라 이거 외에도 또 누구하고도 거래합니까? 개인 사업자 등하고도 하죠. 뭐 도배해달라, 인테리어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니까 건설하는 법인 외에도 또 일반 사업자하고도 거래한다고. 근데 이거는 개인이다 하다 보니까 장부 등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을 때. 나는 총 들어간 돈은 얼마인데? 10억. 그러면 그때에 1번, 동그라미 1번.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정보, 결산서 등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 얼마? 9억 5천만 원에다가 니은, 밑줄. 1번과 2번의 차이점 보셔야 돼요. 1번은 법인 장부로 입증된 거고요. 2번은 법인 장부로 증명이 안 된 겁니다. 차이점 보이세요? 법인 장부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얘하고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지만 소득세법상 뭘 받았거나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상 뭘 받으면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이때에 그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모아 증명된 금액. 이때 이 부가가치세에서 세금 계산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보았던 부동산 취득할 때 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는데 그거를 중도 매각하면서 차손이 발생하면 그것도 뭐한 금액 모두 뭐한 금액 더한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1, 2, 3을 뭐한 금액? 합한 금액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실무 나가서 좀 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자, 근데 일단은 그거는 뭐 이거 1번, 2번, 1번만 잡으면 되는데 2번, 3번까지 잡으면 취득가격 과표가 커지는 거 아니냐? 취득세 더 내는 거 아니냐? 맞죠? 1번만 잡으면 되는데 2번과 3번을 잡으니까 취득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증가돼 버리죠? 과표가 증가되니까 세액이 너무 커지잖아. 굳이 뭐하러 잡으려고 그러냐는 얘기죠. 나는 안 잡겠다는 얘기야. 안 잡으면 어쩔 수 없죠. 과세관청이 잡아내지 못하면. 그런데 나중에 내 이 취득 가격이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죠. 내가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하면 나중에 뭐 할 때 양도할 때 얘가 양도가서 차감하는 뭐가 되는 거죠? 필요경비죠. 그럼 이걸 인정이 되면 양도책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럼 내가 취득세 조금 더 내고 양도세도 확 어떻게 줄여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잡으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겠다 그 얘기죠. 양가로 4번은 누구한테만 적용한다고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숫자는 뭡니까? 90% 초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00% 확인은 안 됐다 하더라도 1번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번 법인장부로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받았거나 부가가치세법 세금 계산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거 입증된 금액. 그 다음에 이때 이 부동산 주택 취득하면에 따라서 여러분 주택 취득하면은 뭐도 내야 되지만 취득세도 내야 되지만 뭘 구입해야 돼요 여러분? 국민주택채권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입할 때는 뭐를? 매입 필증을 끊어갖고 이 취득세 영수증과 함께 어디 가야 등기소 가야만 뭘 받아줘? 등기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영수증 말고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하자마자 등기되면은 이거 팔아버리는 거죠 이제. 자, 실무 나가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 실무 나가면. 국민주택채권. 자, 그 다음에 간주 취득에 대한 과표를 가십니다. 별표 3개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럴까? 자, 간주 취득일 때의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적으세요, 반드시. 뭐죠, 여러분? 무슨 가에? 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상 명제입니다. 하여튼 무슨 취득이면 간주 취득이면 무조건 과표는 무슨 가이다? 출전 이거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걸 살짝 뭐로 바꿔? 전체가 그러면 여러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주 취득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죠. 건축법상 건축이죠. 근데 이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신축과 재축을 뭐 한 거? 제외한 거.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인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니까 뭐야? 증축, 개축. 이전은 안 보셔도 돼요. 이전은 다 아시죠? 동일 필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만 바뀌는 거니까 실질적인 취득이 일어나진 않죠. 이 중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뭐 증축, 개축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법상 뭐하고 개수. 개수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3가지 개념이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개수라면 첫째 건축법상 대수선, 둘째 건축물의 죄송합니다. 구축물 즉 구축물을 뭐 하는 경우? 설치하는 경우. 셋째 특수부대 설비를 설치하거나 여기는 여기 구축물을 수선하는 거죠. 여기는 구축물을 수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특수부대 설비를 뭐 하거나 설치하거나 수선. 요거를 우리 지방세법상 뭐라 한다 여러분? 개수란다. 그래서 결론 개수는 뭐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뭐는 개수. 그러면 자 건축 중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죠. 그럼 뭐를 말한다 여러분? 결론은 뭐를 말한다? 증축, 개축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걸 등기부상에 잠깐 봅시다. 신축과 재축하면은 등기부상에 무슨 등기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등기 들어가요? 보존 등기 들어가잖아. 그래서 나대지에 건물 새로 졌다. 뭐야? 신축.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해서 멸실돼서 그 멸실된 건물을 대체 건축했는데 종전 건축물 면적을 초과해서 건축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해서 멸실돼서 이걸 다시 뭐 했다고? 다시 졌다고. 근데 다시 지은 건축물이 종전 건축물 면적을 뭐 하면? 초과하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신축. 종전 건축물 면적 이하에서 건축했다면 재축. 어쨌거나 초과했거나 이하이거나 무슨 등기 들어가? 보존 등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취득이야? 우리의 취득에서 보면은 이거는 취득의 개념에서 따지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는 얘기야. 원시 취득. 근데 증축, 개축, 개수했다. 무슨 등기 들어가? 여기 무슨 등기야? 변경 등기죠. 갑구에는 변동이 있지만 없지만 어쨌거나 증축, 개축에서 건축물 가격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우리 뭐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적 간주 취득은 뭐고? 증축, 개축, 지방세법상 뭐고? 개수. 그럼 얘는 왜 뺐어? 신축과 재축은 빼라며. 거기 책을 봐. 건축 가려고 뭐라고 했어? 신축, 재축 제외했죠? 얘는 왜 제외했냐고. 얘는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요거는 뭐를 보고? 원시 취득을 보고 뭐만? 증축, 개축은 뭐로 보라고? 간주 취득 보라고. 에이씨, 집에 갈까? 아니 어차피 원시 취득, 간주 취득 다 취득이네. 뭐 어쩌라고 왜 구분해? 이거 왜 구분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이냐 간주 취득 어쩌라고? 응? 에? 뭐가 달라진다고?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여기는 무슨 가격이고 건축물? 전체 가격은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가격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잡으라고. 그래서 무슨 가격 여기는? 근데 무슨 취득은? 여기 그렇게 써놨어. 그렇게. 뭐 하라고? 여기는 그려 이거요 이거. 요거 하기 전에 요거 그렇게 깔고 들어갔는데 요기는 순간 다시 배율. 그러니까 출전이 요걸 바꾸는 거죠. 뭐 한다고? 바꿔버리면 여러분 바뀌었다는 걸 잡아낸다고. 요거를 살짝 뭐로 바꿔버린다고? 전체 깎으면 여러분은 어머 무슨 소리? 무슨 취득이니까?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취득이니까 무조건 무슨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이란 말이야. 요걸 출제는 뭐로 바꿔버린다? 전체. 그러면 여러분 낚아채야 된다. 나와. 딱 잡아내죠. 이게 고사장에서 보여된다고 바뀌었다는 게 이거 보는 연습을 바로 모의고사 보란 얘기야. 모의고사. 평소에 연습하란 얘기야. 잡아내는 연습을. 그랬더니 안 봐요. 왜 안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언제 나왔냐고. 모의고사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 무지하게 강조한 사람인데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을 평소 하고 문제 푸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풀고 읽고 보고 판단해서 잡아내는 연습하라는 얘기야.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개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보시던데 고사장에서 그랬더니 집에 가서 풀어봤어요. 집에 가서 들어놓고 배 깔고 예 하면서 불다가 전화 받고 애 오면 밥 해주고 뭐 하면서 하루 종일 그거 풀고 있어. 그리고 뭐 한 줄 아냐? 답하고 해설 열심히 해온다. 아이고. 그 답하고 해설이 시험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데?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문제 푸는 연습하라고 그랬더니 그건 안 하고 집에 가서 그거 배 깔고 들어놓고 뒹글뒹글 하고 그러면서 그걸 봐요. 그 뭐 의미가 있어? 이런 거 잡아내는 연습하라는 얘기야. 모의고사에서 자꾸 보면서 이런 거 잡아내는 거. 내가 알면서도 틀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세율. 얘는 무슨 취득이니까? 표준세율 몇 프로 적용해? 그렇죠. 2.8%죠. 그런데 뭐는? 간주 취득은 어떤 세를 적용할 거냐? 요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나 더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증축, 개축 등에서 건축물 면적을 뭐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증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조건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출전이 정말 내고 싶어 할 정도죠. 제가 출전 들어가면 저는 분명히 냅니다, 이거. 분명히 이런 거 안 내고 뭐 내, 시험에.
막 여러분들 내고 싶은 충동이 느껴 안 느껴? 세율은 반드시 뭐로 확인하라? 건축물 면적의 증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면적에 뭐가 있으면 증가가 있으면 얘는 뭐로 봐라? 원시 취득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으면 모든 특례세율은 특례세율 몇 프로? 2%대입니다. 그래서 결론 간주 취득은 특례세율 2%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축을 해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이때는 특례세율이 아니라 표준세율 2.8% 세율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죠. 출전 문제 만들기 너무 좋잖아. 요거 하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런 거 안 내고 뭘 내겠어 출제원이? 서로 막 교대하네. 자, 요거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어디서 절대 못 듣는 내용이야. 자, 내가 취득세를 적게 내고 싶어. 등록세를 적게 내고 싶어요. 그러면 등록세에서 보존 등기면은 예전에 보존 등기면 몇 프로 냈느냐? 0.8% 냈어요. 변경 등기를 하면요. 그냥 한 건당 얼마였느냐? 3,000원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1층짜리를 1억을 가지고 신축했어요. 그러면 등록세는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억 원에 대해서 몇 프로 곱하라고? 0.8%. 근데 지금은 취득세가 합쳐져서 몇 프로 된 거야? 2.8% 된 거야. 그러면 얼마예요, 여러분? 1억 원에 0.8%가 얼마야? 얼마요? 80만 원인가요? 8일은 8. 그 다음에 0.8%니까 80%면 얼마고? 8천만 원이고 8%면 800만 원이고 0.8이니까 80만 원. 이렇게 잡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자? 증축했어요. 4억 투입했어요. 무슨 등기 들어가요? 얼마예요? 3,000원이네. 무슨 등기 들어가니까? 변경 등기 들어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5층짜리를 5층기를 얼마에 투입해서 5억 원에 투입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등록세 얼마 내요? 바로 40. 그 다음에 얼마요? 그러면 5개 층을 5억 원에 한 번에 신축한 사람은 등록세가 얼마 나오는데? 이 사람은 1층 증축, 신축하고 나머지 증축을 통해서 뭘로 몰고 가니까 변경 들으니까 이 사람 얼마나? 80만 3천 원 내네. 그러면 똑같은 얼마짜리 5층에 5억인데 건축 방식에 따라서 취득세 달라지죠? 이렇게 빠져나가더란 얘기야. 그러면 이거 나 1층 줘놓고 99층 줘버려. 몇 층 줘버려? 99층. 얼마야? 99층에도 3,000원이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는 알고 있죠? 그리고 과세관청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 이것들이 한 번이 안 짓고 어떻게 하더란 얘기야? 증축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등기부상에는 무슨 등기지만 뭘로 봐라? 원시취득으로 봐라. 그런 얘기야. 이해하세요? 그러면 요거 지금 4억에 들어간 거 변경 등기를 보면 얼마지만 3,000원이지만 이거를 무슨 취득으로 보면 원시취득으로 몇 프로 때리라고? 0.8% 때리나. 그러면 똑같아지죠. 한 번에 지나 나눠서 지나.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규정입니다.
이해하세요? 다만 지금 취득세는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가 합쳐지다 보니까 몇 프로가 더 붙은 거야? 2%가 더 붙은 거죠. 그래서 몇 프로? 2.8%. 그러면 요 규정 때문에 한 번에 진 사람과 나눠서 구분해서 건축한 사람의 이제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면 단순한 변경 등기를 보지 말고 뭐로 봐라? 원시치도 보란 얘기야. 이해하세요? 근데 건축물 면적이 뭐가 없으면 증가가 없는 개축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뭐로 봐서 변경 등기. 그래서 결론. 변경 등기는 무조건 특례세율 몇 프로다? 2%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례세율은 무조건 뭐야? 아니 죄송합니다. 간주 취득은 세율이 뭐야 여러분? 특례세율 2%. 과표는 무슨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이야? 결론 냅시다. 간주 취득은 무조건 과표는 뭐고?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뭐다? 특례세율 2%입니다. 다만 얘만 예외적으로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는 변경 등기로 하지 말고 뭐로 봐라? 보존 등기 원시치로 와서 때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게 예외인 거야. 이해되시죠? 결론. 간주 취득이 때문에 과표는 무조건 뭐고? 증가한 가이고 세율은 무슨 세율 때리는데? 특례세율 2% 때리는데 단 이 증축 개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이때는 세율을 뭘로 때려라? 원시취득세율 2.8% 때려라. 그러나 과표는 무조건 봐. 과표는 그러니까 출전 장난치기 너무 좋죠. 너무 좋은가. 제가 출전 들어가면 저는 내고 싶어서 환장할 거야.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토지 지목 변경 갑시다. 요게 이제 전통적인 출제법입니다. 예전에. 자, 2번 토지의 지목 변경이죠.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등기부상이 무슨 등기예요? 당연히 지목 변경은 변경 등기지 뭐. 근데 어쨌거나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으로 인해서 뭐가 되면? 증가되면 우리 뭐 한 걸로 보아서? 취득한 걸로 간주해서 취득세 과세가 되죠. 당연히 과표는 뭐야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세율은 특례세율 몇 프로? 2%. 단 이때에 이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가 원칙과 예외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온 거라면 최근에 이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는 하도 많이 나와갖고. 그러나 전통적인 출제 부분임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이미 몇 번씩 시험에 나왔던 애야. 그러니까 출제집에서 얘를 내봐야 새로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죠. 과거에 안 물어봤던 거. 그러니까 요즘 문제 출제 패턴이 과거에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은 잘 안 나오고 과거에 안 나왔던 부분을 자꾸 들쑤시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자꾸 여러분 넓어지는 거야. 공부 범위가.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무슨 아까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볼 필요 없더라서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 근데 한 번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물고 터지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납세의무 성립 확정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왔어요. 11회 때까지 전혀 나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1999년까지 안 나왔던 거야. 2000년도 처음 지방세법상 납세의무 성립 문제가 하나 딱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물고 터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 가장 조세총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자꾸 넓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빨리 붙어야 돼. 무슨 경제개발 5개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과목당 1년 해갖고 올해 내년 환장하는 거야. 집에서 아저씨 올해 끝날 걸로 알고 있는데 가갖고 자기 기뻐해. 올해 나 1차만 하기라고 내년 2차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짐 싸죠. 애는 또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내년에도 나 또 놀이방 가야 있어야 되냐. 자, 증가한 가액 원칙 요거 잘 보세요. 자, 토지 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부터 자, 이거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딴 데서 이상하게 배워갖고 와갖고 저한테 왜 딴 데 이렇게 안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묻어버리고 싶어요. 이겁니다. 뭐에서? 지목 변경 후의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을 뭐한금에 뺀 가액을 뭘로 봐라? 뭘로 봐라? 증가한 가액 과표로 잡고 몇 프로 때려라? 특례세율 2% 때려라. 이거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하죠? 간단하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나와요. 아닙니다. 저쪽 학원에서 교수님,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의 차익을 한다라고 배웠대. 뭐라고?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이 뭐라 한다? 차익을 한다라고 했어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같은 거 같아요? 다른 거 같아요? 예,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종전 규정이고요. 이게 개정된 규정입니다. 그럼 바꿨다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법을 바꾸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바꾼지 모르니까 그 사람은 계속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차익으로 한다고. 이런. 자, 어떤 결과 발생하는지 봅시다.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습니다. 근데 잡종지였다가 얘가 뭐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면서 120이 됐습니다. 그럼 증가가액 얼마입니까? 예, 20. 차액 얼마입니까? 차액 얼마입니까? 20이죠. 똑같네. 그런데 문제는 지목이 변경된 후에 시가 표준액이 100% 크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목이 변경됐는데 얘가 어떻게 돼서 80이 돼버렸어요. 그럼 얼마 여기는? 마이너스 20이죠. 얘는 얼마요? 얘는 얼마의 차에? 20 그대로죠. 얘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얘는 내요 안 내요? 내야 되죠. 20에 대해서. 얘는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왜? 과표가 마이너스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돼? 우리가 과표가 풀어있으면 납세 문제가 내는 거죠. 근데 이게 과표가 마이너스면 납세 의무자가 내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이 어떻게 돼야 돼? 환급해줘야 되는 거야. 돌려받아야 돼. 그래 과세관청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니까 과표는 우리 세법에서 과표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가 나면 뭐로 봐라? 0으로 봐라. 마이너스가 나오면 0으로 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안 돌려주겠다는 얘기야. 단 이게 돌려주는 게 하나가 있죠. 뭐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해 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실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자를 일반 과세사업자와 간이 과세사업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일반 과세자가 되면 여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징수 10% 의무가 발생하면서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때는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없고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거다. 임대사업자, 상가 임대사업자, 규모가 큰 주택임대사업자 누구랑 거래한다면 사업자로 한다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하고 일반 과세자라고 하면은 거래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사업자는 뭘 요구하는데 세금 계산서 교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끊어져요, 못 끊어져요? 못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법인 등은 그 사업자, 공인중개사 거래를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간이과세자인데요? 그거는 누구랑 거래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소비자, 사업자가 아닌 사람하고 거래했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고객은 누구니까? 거주자, 일반 개인이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 세금 계산서가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내지도 않지만 뭐도 안 받아. 환급도 안 받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사업자는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특히 어떨 때? 개업 초기 때. 개업 초기니까 매출은 있고 없고. 그 대신 사무, 비품, 기구 등 각종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들어가는 돈은 발생하죠.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제로가 되고 매입세액은 내가 부담하는 비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치세를 내가 어떻게 받으려면 환급받아야 되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러면 환급을 받으려면 뭘로 가야 돼? 일반 과세자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를 안 하고 뭐로 가니까 관이 과세자가 되니까 뭐도 못 받고 환급 못 받죠. 잘못한 거야 이 사람은. 일단 개업할 때 뭘로 가고 그리고 1년 지나서 다음 년도 이때 다음 년도로 가면은 매출액이 잘 안 나면 뭘로 자도로 바뀌어? 관이 과세를 바뀝니다. 저로. 그러면 초창기 때 뭘 받아먹고 환급 받아먹고 나중에 간이가제로 나면 부가치 징수 없고. 이래.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부가가치세를 안 해. 왜 안 하냐고. 이거 공인중개사 엄마 직방인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개업할 때 세법을 먼저 알고나 개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응? 네, 그래서 그 내용은 특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실무 특강에 12만 원 되겠습니다. 그거 내고 내가 환급 받는 게 낫지. 거기 가시면은 다 실무하는 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좀 체킹해 주세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결론 지목 변경 시가에서 지목 변경제 시가분은 뭐한 금액이야?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하는가? 얘가 커야 되는 걸 전제로 하죠. 이렇게 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뭐로 하면은 차익은 이거나 차익이 나와버리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뭘 같은 거야. 까불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 뭐 판결문이나 뭐에서 요즘은 여기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는 요게 잘 나왔다면 이게 이제 계속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일로 가죠. 조건이 여기 잘 봐요. 뭐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어떻게 되면 증명되면 그때는 시가 표준액과 관계 이시 없이 그 비용 자체를 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여러분 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냥 그 주택 사람들만 거래할까 그러면은 간이과세자로 가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상가 이런 규모를 좀 크게 해서 법인 거래한다든지 사업자 사업자들은 거래한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가는 것보다 뭐로? 일반 과세사업자로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복도방 하는 거는 그냥 뭐로 가면 돼? 간이과세자.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하면은 일반 과세사업자.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그럼 다 됐죠? 98쪽 시가편액 했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00쪽. 면세점. 요거까지 하고 싶시다. 100쪽. 취득가액이 얼마? 75만 원. 요거 개정 아닙니다. 위에다 적으세요. 그냥 종전 규정은 50만 원입니다. 안 바뀌고 있죠 지금. 그래서 오늘 이번 지금 4월 임시국회 열립니다. 만약에 이번 4월 임시국회 또 세법 개정 안 되면 올해는 개정 포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바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75만 원 지금 뭐로 잡아놨는데 개정안으로 개정 대표를 잡아놨는데 4월 달까지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올해 개정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 정확히 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 나기 전까지 개정이 안 되면. 그럼 일로 다시 피드백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위에다 적으세요. 얼마? 50만 원. 근데 촉은
안 바뀔 것 같아. 그래서 저 지금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50만 원 꼭 적어놓으시고요. 그래서 종종 규정은 얼마다? 50만 원. 개정되면 75만 원 아니면 100만 원이 될 텐데 개정이 안 되면 얼마? 50만 원. 일단 50만 원 적어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바뀔 걸로 예상해갖고 75만 원 적었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싸가지가 안 바뀔 것 같아. 지금 국회는 지금 이게 아니죠? 어느만데 걔들은 관심 있어.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관련된 세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걔들은 오로지 그런 데만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때 개정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50만 원 적으시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